네, 오늘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 우리 군산항에 있는 뒤에 보이시는 장항 미곡 창고로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기에서 이 강경평야 일대에서 모여진 쌀이 이 국외로 유출입니까? 예, 수출되던 그런 미곡 창고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일제시대 건물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요 동 뒤에 요런 게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사교과서에 오늘 연구소 답사를 왔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줄기차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쌀 수탈 문제. 교과서에 지금 쌀 수탈, 또 어떤 데는 수출, 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와서 그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김병호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서 뭐 대표적인 왜곡 상황인데, 이것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우리 역사를 왜곡 날조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심지어 일본에 대한 적개심까지 키우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뭐 김제평야 뭐 이쪽에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쌀이 생산이 돼서 이제 일본 수출되는데, 여기 보면 장항 미곡 창고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아픈 역사를 가진 근대 문화유산 이렇게 했는데, 이거야말로 왜곡이에요. 왜냐면은 쌀을 수탈해 간다는 것은, 수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 아니 누가 누구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까? 그것도 십몇 년 동안 쌀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습니까? 쌀은 그야말로 그 한 가족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해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또 내년에 또 오십시오, 또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어떤 놈들이 하느냐? 정치인들이 하고, 또 양심불량 교수들이 하고, 연구자들이 하고, 교과서 집필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쌀 미곡 창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입니다. 쌀을 왜 보관하겠어요?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에 맞춰서, 가격이 좋을 때 보내고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 국권 상실기 일본에 의한 이 창고는 무조건 수탈 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쌀이, 특히 이 호남 지역 이쪽에 쌀이 많이 생산되면, 그때 우리는 사실 창고가 별로 없었어요. 창고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농민들이 그걸 그대로 갖다 파는 거예요. 팔면 또 미국 수집상들은 미국 수집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팔아버려. 그럼 이 쌀이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가. 그럼 일본으로 가면은 우리는 헐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 헐값이라고 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헐값이 아니고, 시장에 많은 상품을 갑자기 내놓으니까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또 우리 조선 쌀이 막 가니까 일본 쌀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농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조선 쌀 좀 못 오게 하라고. 조선 쌀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쌀값 다 떨어진다고. 이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농산물 수입한다 그러면, 한미 FTA 해갖고 농산물 수입한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합니까? 왜? 값이 떨어지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값 떨어지니까. 그럼 일본에서도 조선에 쌀이 막 오니까 값 떨어진다고 일본 농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선 쌀은 조선에서 소비하라 이거야. 조선에서. 그리고 조선 쌀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 쌀값 유지하자. 정부는 조선에도 미국법 시행하라. 왜 일본에만 미국법 시행하느냐? 미국법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중 고가제 했잖아요. 살 때는 싸게 사서, 좀 값이 좀 높게 사서 국가에 재정을 투입해서 좀 싸게, 쌀값이 올라갈 때 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 이중 고가제예요. 지금은 WTO 제재 때문에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런데 미국법이라는 그런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농민들에게 쌀을 수매해서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법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돈이 없는데 일본에서는 미국법이 시행되는데 일본 사람들도 조선에 미국법 시행해라, 쌀 못 들어오게 해달라. 근데 돈이 있어야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리고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쌀은 그러면은 일시에 동시에 일본에 밀려드는 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창고밖에 없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천천히 순차적으로 보내라. 그래야 일본 농민들이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짓는 것이 농업창고와 상업창고입니다. 이 경우는 상업창고입니다. 이거는 농업창고들은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이제 집단적으로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농업창고가 있고, 이거는 업자들이 수집했는 쌀을 일단 보관해라. 그동안에 그 쌀을 못 팔아서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리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인데 저리 융자 해주는데, 저리 융자라는 것이 어쩌면 그 특혜 아닙니까? 이것도 신문에 또 야단 법석을 떱니다. 저리 융자 해주면 돈 있는 놈들만 또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쌀값이 일본보다도 우리가 한 10% 내외가 이제 우리가 쌌습니다. 싸다 보니까 일본에 가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쌀을 수매를 해서 정부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되면은 한 해 묵은 쌀이잖아. 이 값이 좀 싼 거야. 싼 거는 또 그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수입을 조선에서만 한 게 아니라 대만에서 캘리포니아, 랭군, 사이공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쌀이. 그런데 한 해 묵은 쌀,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지는 쌀 이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상업자들한테, 미국 업자들한테 불화를 해요. 팔아. 그 미국 업자들이 그 싼 쌀을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한 해 묵었으니까. 그걸 이 미국 업자들이 조선에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그 조선 쌀은 비싸니까 팔아야 돼, 일단 농민들은. 팔아야 되고, 그보다 값이 싼 대만 쌀, 그 다음에 불화받은 일본에서 들어온 쌀, 그때 캘리포니아산 쌀, 랭군산, 사이공산, 뭐 이런, 심지어는 조선에서 수출한 쌀이 일본에 보관됐다 조선에 다시 와요. 조선 쌀이. 그런데 조선 쌀을 불화받을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화받는 거는 또 끈앞풀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정부미 불화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이게 손이 잘 안 닿으니까 이 정부 불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조선의 미국 업자들이 무역 업자들이죠. 우리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게 해요. 그런데 일본의 정부에서 조선인들에게 이 미국을 방법이 있는데도 불화를 안 해주는 거야. 왜? 조선 사람들이 사갖고 가서 다시 또 일본 수출할까 봐. 돌고 도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쌀은 이게 지금도 전략 상품이잖아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그리고 이 쌀이라는 것은 그 당시 농민들은 사실상 쌀은 음식 개념이 아니라 돈이란 개념입니다. 음식 개념이 절대, 지금의 우리하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농민들은 쌀 소비층은 한 20%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의 쌀 소비층은 한 20%밖에 안 돼. 비싼 걸 못 먹는다는 얘기죠? 예? 비싸니까. 못 먹죠. 그러면 쌀 한 마리를 팔아서 아하. 잡곡을 2마리를 사서 먹어야 돼. 아하. 그래야 농민들이 그 배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음식의 그 식량의 질이 문제가 아니야. 배가 고픈데. 그런데도 거기 그 당시에 수탈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지주에게 그 소작인들이 이제 뺏기는 거야. 그것도 합법을 가장한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지금도 어떤 건물은 임대료를 막 올리면은 그 세입자 그러잖아요. 착취한다고, 수탈한다고, 착취한다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당시 일본의 대지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큰
대지주들의 상당수가 일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 조선의 농지를 뺏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1912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민법? 민법 아니고. 예? 그 당시에 19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10년부터 준비해서 했는데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농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려면은 그 구매자가 토지 현재 있는 데 가서 여기서 저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됐어. 그런데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모든 게 이제 문서화되고 대장에다 딱딱 남은 거예요. 이제 거래가 엄청 쉬워진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거래가 쉬워지니까 이제 군청에 가서 서류만 보고도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땅 거래가 막 엄청나게 됐죠. 그런데다 또 1차 대전 때 쌀값이 폭등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대자본가들은 조선에서 농지를 사거나 조선에서 쌀 생산하면 돈 엄청 번다고 이제 소문이 나버린 거야. 그 당시에 조선에 이 부동산 농지 그 논 이런데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때 대규모 일본 자본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농지를 산 거야.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 이제 지주가 되는 거예요. 지주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농사를 관리를 못하니까 조선인 마름을 중간에 대고 중간 관리자죠. 그 마름들이 또 소작인들을 짓뜯는데 또 선수의 선수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마름이. 근데 그렇게 해서 농지를 산 일본 자본가들 또 상당수는 대부분 다는 뭐 부동산 사면 대출하잖아요. 은행에 대출해야 돼. 대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은행 원리금 다 갚아야 되죠. 원금 갚고 이자 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쌀농사 지어서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뭐 이자 갖다 갚고 원금 갚고 해서 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1920년 19년 20년도 되면은 쌀 한 섬에 50원 정도 좀 넘어서요. 그때는 그 쌀 한 섬에 모든 투자비가 세세하게 비료 뭐 포장 뭐 이렇게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한 섬에 25원에서 30원 보통 25원은 돼야 돼. 그 넘어서야 이제 그때부터 손익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남아. 그런데 1918년도 19년도가 그것이 김희 독립선언 했잖아요. 김희년이잖아. 그 해를 대정 8년이래요. 대정으로 하면 딱 8년이야. 대정 8년하고 대정 9년이 쌀값이 제일 비쌌어요. 그런데 나중에 쌀 생산이 늘어나죠.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만 산미 정책 계획으로 해서 쌀 생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쌀 생산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마찬가지 늘어났어. 그러니까 쌀값이 계속 차근차근 떨어져. 그러다가 1930년이 되면은 일본하고 조선하고 대만하고 유례없는 대풍작이 일어나 본 거예요. 대풍작이 일어나니까 조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이야기대로면. 그때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 농민들이. 왜? 대정 8년에 50원 넘던 한 섬에 50원 넘던 쌀값이 소화 5년이에요. 그게 1930년에 16원까지 떨어져 본 거야. 한 섬에 16원 떨어지니까 투자 대금 25원 그때 10년 지났으니까 한 30원은 넘어서야 이때는 지주들이 남는 거예요. 안 남으니까 어때요? 지주들이 소장인들이 짓뜯는 거예요. 이제 소장인들 짓뜯을 자리는 소장이밖에 없으니까 돈도 그냥 강제로 빌려주고 폭리취하고 쌀도 강제로 주고 폭리취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1930년도가 가장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군산항에서 쌀을 저장해 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야적이 돼 있어요. 야적 전부 다 바깥에 있어요. 창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창고가 없는 거예요. 창고 없으니까 비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바로바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제발 쌀을 좀 보관해 놨다가 순차적으로 보내라. 이게 미국 통제법이거든. 미국을 통제하는 거예요. 조선 미국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데 그것을 또 통제한다고 조선에서는 왜 통제하느냐. 우리는 뭐 농민들이 그 쌀 통제하면 당장 못 팔면 굶어 죽을 판인데 쌀을 왜 미국을 통제하느냐. 일본 농민들은 왜 자꾸 조선 쌀 들어오게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1930년대 되면은 조선인들은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할 때 조선에서 쌀을 생산하면 일본에서 쌀 부족한 부분도 해결하고 조선에서는 쌀을 판매한 수익이 외화가 생기니까 조선도 잘 살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해서 좋다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쌀을 한 해에 900만 섬을 팔아주기로 한 거예요. 팔아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그 계획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26년도 되면은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한 해 820만 섬으로 이제 축소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1930년대까지 한 해 쌀 일본으로 넘어간 게 많아도 600만 섬. 그런데 조선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지금 우리 쌀 사주기로 하고 이거 산미 증식 계획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왜 쌀을 안 사가느냐. 일본에서는 왜 우리 쌀도 지금 다 쌀값이 떨어진데 왜 조선이 자꾸 산미 증식 계획 실시하느냐. 일본의 농민들도 조선의 산미 증식 계획 중단하라. 조선에서도 자꾸 쌀값 떨어진다. 쌀 자꾸 생산되면은 쌀값 떨어지니까 그만해라. 그렇게 해서 1934년 되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이 돼요. 왜?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무지랭이들은 쌀이 조선에서 양이 많으면 이거 농민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교과서에 빠진 게 딱 하나 있어. 오로지 양밖에 없어. 가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 그 고랭지 채소 아무리 양이 많으면 뭐예요. 값이 떨어지면은 폭락하면은 더 엎어버리는데 아무리 뭐 좋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중요한 건 가격이지. 국내 쌀이 그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농민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또 농민들은 일단 농민들이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 때까지 판매자예요. 그런데 판매를 해서 돌아서면 또 소비자예요. 소비를 하려면 뭐가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들은 쌀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잡곡이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조차 안 되는데 쌀요. 저 강원도 쪽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은 사람이 아픈데 일약 저약 다 써.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 방법, 미음을 끓여줘요. 미음 쌀로. 그걸 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도 안 나.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미음조차도 이제 안 되니까 이 사람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반일 감정 조장하고 적개심 심어주는 거 이거 고쳐야 돼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의 책임이 있느냐. 교육자들, 역사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 비양심적인 사람들. 정작 또 교과서에는 대부분 다 수출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수출로 돼 있습니다. 수탈이 아니라? 네, 수출로 돼 있어요. 그래요? 수탈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출. 제일 비겁한 게 뭐냐, 반출이에요. 반출을 해놓으면은 뺏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주면은 그럼 반출은 그냥 갖고 가느냐? 물어보면은 그거 아니라고 답이 와. 교과서에 지필자가 반출이라고 써요. 그런데 주진호 같은 천재교육,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이잖아요. 주진호. 거기에 수출이라고 딱 떼서 교과서에. 근데 예,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에요. 수출이라고 돼 있어요. 전혀 다 그게 틀린 말인데. 예? 오늘 고쳐놓고 가시죠. 예? 고쳐놓고 가시지. 그또 훼손했다고 또 뭐라고 했지. 아무튼 근데 아까 예. 소작인이 마름, 그다음에 일본인 대지주 예. 이 관계로 보면은 예. 소작인이 결과적으로 제일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예, 예. 그 점에서 그 관계는 소작인, 마름, 예. 일본인 대지주 예, 이 예. 관계로 보면은 예. 수탈 내지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관계로. 보면. 지주는 일본인 지주도 있고 조선인 지주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착취의 개념인데 착취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내에서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일본이 조선의 쌀을 수탈해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태도 같은 것도 조선인 대지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름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소작이 있을 예, 거고, 이들 관계에서 예. 이제 수탈이라든가 착취. 착취의 개념이 그렇죠. 성립되는 것이지. 예, 예. 그 당시에 뭐 물론 그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는 수탈이라기보다는 수출의 개념이 수출이죠. 왜냐면은 농민들은 자, 일본에서 쌀을 안 사가면 무역업자들이 쌀을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무역업자들이 쌀을 안 사잖아요. 예. 무역업자들이 쌀을 안 산다는 것은 농민들은 쌀을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농민들은 쌀을 못 파는 거잖아. 그럼 농민들이 그 쌀 먹고 잘 사느냐? 그 쌀을 안 팔면 죽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쌀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그냥 왜곡해서 무조건 일본이 쌀을 뺏어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난한 당시에 가난한 소작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예. 마름이나 지주한테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 살림살이 예, 예. 이 형편을 봤을 때 예, 예. 그 사람들에게는 수탈 내지는 착취 예, 예. 이 말이 또는 배고팠다 이 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소작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기록을 보면 조선총독부에서 애를 엄청 썼어요. 조선총독부에서 이 소작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워낙 소작제의 뿌리가 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당시 일본인 지주도 있었듯이 그 당시 일본인 소작인도 조선에 와 있었어요. 아 심지어 예, 조선인 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가 조선에는 항상 그 60% 넘다고. 그러니까 60% 정도 되고 조선인 여인들이 창녀들이 40%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일본인 여자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소작인들도 조선에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주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서로 말도 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리했었지만 결국은 그 제도적인 문제 그 제도적인 문제가 소작제인데 그 소작제 때문에 뭐 어떤 경우는 암태도 같은 경우는 85% 뺏기잖아요. 그러면 뺏기고 돌아서면 한 겨울을 넘기면 이제 보릿고개 오잖아. 그래서 보릿고개의 원인이 바로 소작제입니다. 근데 보릿고개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소작제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걸 헌법으로 소작제를 금지시킨 게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 박정희인가요? 아니 초대 재헌헌법에 소작제를 허용했어요? 근데 농지 개혁을 한 거고 농지개혁. 이승만 대통령 농지 개혁을 한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도에 헌법 113조에다가 소작제는 법률로 금지한다 딱 박은 거예요. 지금 현행 헌법에도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소작제를 금지해 버리니까 이제 농지 개혁했죠. 소작제 금지했죠. 농민들이 자기 땅을 농사 짓는 거야. 눈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영농이야. 왜 자영농이니까. 눈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중의 혁명은 나는 그 소작제 금지다. 아하. 예, 이자에서 박수 잘 들었습니다. 잘 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내 헌법 이야기 했는데 좀 주제 넘어서 변호사님께 좀 보충 설명.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헌법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여기 와서 애들이 수출이라는 교과서로 써진 수출이라는 말로 써진 교과서로 배운 애들은 이걸 보고 이 수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양한 교과서 역사 해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혼란을 주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보여줄 수도 있고요. 부모하고 같이 왔을 때 그리고 이게 창고를 예. 만드는 게 쌀을 어떻게 수탈하기 위해서 창고 만들거나 그 쌀을 보관해서 수출입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창고를 만들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 좀. 잠깐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창고가 어떻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쌀을 수탈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역사 왜곡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제가 늘 말하는 있었던 대로의 과거가 아니라 이거를 그 과거를 왜곡을 해서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죠. 조작된 과거. 그래서 북한 교과서가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쌓이면서
이것이 등록문화재라고 했는데 이 문화재청도 이 문화재 관리하는 청에서 이걸 수탈이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이 문화재청장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것이 문화재는 맞는데 이걸 수탈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것은 이 문화재에 대한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게 어디 있어? 오늘 여기 이 수탈이라는 거를 이 멋있게 생긴 이 간판에 그 장물합이 저거야? 이 수탈이라고 써놓은 거니까 수탈하기 위해서 어, 사람들에게 뭐 억압을 가했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창고에 이 수탈을 써놓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반일 종족주의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종족주의죠. 일본에 뭐 기상청에서 다행히 태풍이 일본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본으로 지나가는 거는 괜찮다 이거야. 한국으로 오는 건 일본으로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면은 약간 통쾌한 것까지 느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종족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키워놓으니까 일본을 지나가니까 다행이고 괜찮다 좋다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거를 아이들이 불과 100년도 아니고 뭐 70년 80년 전에 이 얘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산미 증상 계획 취소됐다 그러잖아요. 32년입니까? 34년 34년도에 그 산미 증식 계획을 취소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산미 증식 계획을 했고 왜 취소를 했는지를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지금 여기 문재인 정부의 장관 같이 바보 장관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어? 반일 종족주의의 그 종족주의는 그 민족주의를 따라가는 주의라고. 그것도 안 되지. 그것 민족주의 그 아닙니다. 뜻이냐고 반일 네. 종족주의는 뜻이. 그 종족이니까. 종족주의라서 그거는 종족- 배타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예. 민족도 아니고 따를 종족이래. 종자가 따를 종자에 네. 족이니까 아니 민족을 시종이겠지. 따라간다는 시종. 거야? 시종. 예. 자기네 시종. 종족만 생각하는. 종족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우리 혈통만 민족끼리 생각하는. 우리 민족끼리 네. 이런 배타적이고 거. 적대적입니다. 반일이고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주의가 그래서 이게 거지. 이 쌀을 수탈했다고 해야 이것이 종족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참 진리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가도 이건 수탈인 거예요. 이게 종족주의예요. 예. 이게 종족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데 네. 왜 남한테 주냐? 우리가 그래서 수출 위주 정책을 필고 그것으로 먹고 그 사는 옳고 나라인데. 그름과 반도체도 그러면 참과 거짓의 기준이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의 기준이 우리 종족 내부냐 외부냐 이걸 의해서 나뉘어지는 게 종족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이 일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쌀을 수탈 이 문화재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 쌀을 수탈이라고 써놓은 사람들 이걸 보고 가면서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일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픈 역사를 가졌다고 강조를 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사실은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식어인데 아픈 역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거는 수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네. 아꼈기 때문에 왜 소작제도는요 일제시대 그 지주들하고 소작제도는 계약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양반과 그 노비들 간의 그런 납공 노비의 그 신공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춘궁기가 돼도 이거는 지주들이 은행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수확량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관계에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혹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아프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계약관계로 들어와서 그 계약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조정래 소설처럼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반항하는 사람 끌어다가 당산나무 밑에 놓고 총 쏴서 총살했다 이런 얘기는 완전 소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